자, 오늘은 92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중립 문제라든가 또 그린워싱 그냥 껍질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유증기와 관련해서 돈도 벌고 탄소 중립 확대는 도랑치고 가재 잡고 기술이에요. 오늘 임용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훈입니다. 네. 자, 발표 자료 이제 띄우고 하시면 됩니다. 예, 바로 시작할까요? 예. 반갑고요. 관련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로 떴나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네. 화면 공유 눌렀나요? 네, 이제 뜹니다. 됐죠? 예.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진행해 오던 이제 유전기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지식들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들 이미 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좀 얘기했고,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보셨을 때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떤 때는 좀 덜 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유전기라 그러면 주유소를 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화학공장, 제약공장 또는 플라스틱 성형을 하고 나서 이제 건조시키는 과정,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유전기 자체를 온실가스라고 하지는 않는데, 유전기가 광학 산화제 생성해서 오존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존이 성모구를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은 온실가스 역할을 하고요. 벤젠이 들어있어요. 벤젠 외에도 몸에 해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벤젠은 그 일군 발암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기용제라고 하는 탄소를 포함한 어떤 용제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배출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세탁소, 이것도 용제죠. 세탁물에 오염물질을 녹여내는 솔벤토라는 걸 쓰는데, 이런 데서도 유전기가 나옵니다. 저유소, 주유소는 물론이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VOCs, 볼레타일 오르가닉 컴파운드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러죠. 유기화합물에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요. 탄소와 산소, 어려운 얘기 같지만 탄소, 산소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수소요, 수소. 탄소와 수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기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탄화, 수소 화합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탄화, 수소 화합물들이 정말이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 유전기를 일으키는 거고, 그중에 벤젠도 있고 그런 거예요. 벤젠은 발암물질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탄화, 수소 화합물이 정발된다, 휘발유가 정발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전기가 뭐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경유에 들어있는 탄화수소들은 정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유에서는 유전기가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VOC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니까 수십 가지 화합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몸에 해로운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 대상을 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배출을 저감해라,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37가지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보시면 벤젠, 부탄 다 아는 거죠. 부탄가스가 부탄이에요. 핵산, 메탄올 이렇게 있는데, 휘발유가 있어요. 자, 휘발유가 왜 여기 들어있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휘발유가 분자인가요? 분자가 아니거든요. 휘발유 안에는 부탄도 들어있고 벤젠도 들어있고 아주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휘발유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 분해해서 표기하기가 곤란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휘발유가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휘발유 안에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들이 있는데 따로따로 분리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쉽게 정발되고 어떤 거는 잘 정발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는 정발이 잘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왜? 휘발성이 높은 놈들이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분자가 아니면서 VOC 규제 대상 물질인 거예요. 뭐 납사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유해성을 한번 보면 이제 벤젠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백혈병 유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용어가 맞지 않고요. 1군 발암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벤젠은 1군 발암물질이고 0.7% 정도가 휘발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옛날에 마스크도 없이 아르바이트 오래 하신 분들 폐암 검사 해봐야 됩니다. 백혈병 검사 이런 거요. 그래서 요즘 셀프 주유소가 많고 마스크 다 쓰고 하죠. 여기에 또 휘발유, 납사, 원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분자 단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조름, 두통, 구토, 경련 이렇게 있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휘발유가 약간 샌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운전해 보시면 머리띵하고 구역질 나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휘발유는 뭐가 들어있느냐 좀 복잡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휘발유 성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노킹장을 목적으로 하는 옥탄을 보죠. 그래서 옥탄가가 높냐 낮냐 이거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벤젠 방향족 올레핀, 황납인, 벤젠 방향족 탄화수소, 그다음 올레핀 이런 것들이 휘발유의 주성분이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배출량을 보면 VOC 배출량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수송 및 저장 4.1%.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 어마어마한 양의 VOC가 배출된다 그러면 실제 저유소와 주유소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 저장 쪽에서 4.1%밖에 안 돼요. 전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건데 어쨌거나 오른쪽을 보시면 유기용제 사용, 뭐 페인트 공장이라든가 또 페인트를 이용한 도장 공장이라든가 신발을 만들 때 신발에 염색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 VOC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기 63.7%예요.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은 이 4.1% 시장을 보고 있는 건데 63.7%의 배출량이 있는 또 다른 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이제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VOC와 온실가스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건데 VOC가 오존을 만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3차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6대 온실가스에서 오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탄소가 80%고요. 나머지 이제 메탄, 뭐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온실가스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주 규제 대상 6개를 지정한 거고요. 오존도 온실가스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유전기는 오존을 만든다. 그러니까 유전기도 온실가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온실가스와 유전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차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은 뭐예요? 온실가스 줄이는 거죠. 근데 6대 온실가스에 유전기가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럼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탄소 중립에 많이 두죠. 근데 뭐죠?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아무런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혀 무해한 가스예요, CO2는. 그런데 유전기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완전한 오염 물질이에요. 아주 더러운 물질이에요. 근데 관심이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유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죠.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몸을 먼저 보호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유전기는 1군 발암물질이면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유전기에 대한 관심과 저감 노력을 더 해야 된다. 너무 시대가 요구하는 뭐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이거 중요하지만 도심에 있는 주유소, 도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 관점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미 이 배출 저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전기와 관련해서. 2004년까지 스테이지 1을 이미 설치를 끝냈고요. 스테이지 2라는 것을 또 지금까지 해서 38%의 주유소에 설치를 했어요. 자, 스테이지 1, 2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거나 주유소에서 유전기가 나오는데 그놈을 회수하는 장치를 두 가지를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개는 원이라고 하는 건데, 주유소에 있는 꿀뚝같이 생긴 통계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 유조차가 다시 회수해서 저유소로 가져간다. 이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시면 자동차 기름 탱크에 앵꼬가 됐다 그러면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 곳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유전기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우니까요. 그럼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름이 출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기가 많이 생겨요. 자동차 기름 탱크에. 자, 여기에 기름을 넣으면 있던 유전기가 어떻게 돼요? 밀려 나오죠. 그래서 스테이지 2가 없으면 어디로 나와요? 우리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유하는 사람은 입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테이지 2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유건에 구멍이 2개가 있어갖고 또 하나의 구멍에서 유전기를 받아서 지하 탱크로 내려보내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스테이지 2입니다. 그래서 셀프 주유하실 때 냄새가 이제 좀 덜 나요. 실제 주유하실 때. 왜냐면 바로 주유구 입구에서 지하 탱크로 그 유전기만 흡수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건데 설치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모든 주유소에 강제화하지 못해서 38%만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4년, 5년 사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비싼 이 스테이지 2를 어쨌거나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스테이지 1은 탱크로리가 다시 실어 간다 그랬잖아요. 실어서 고속도로로 달려가야 됩니다. 운반상의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 회수해서 가져가는 거가 얼마만큼의 이제 회수 가치가 있느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동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탱크로리가 회수하고 간 다음에는 통기관으로 안 나오냐? 계속 나와요. 탱크로리를 그렇다고 24시간 붙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스테이지 1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스테이지 2는 뭐가 한계냐면 자동차 탱크에서, 연료 탱크에서 지하로 내려보냈더니 이놈이 지하 탱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통기관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지하가 좀 더 기온이 낮으니까 지하로 내려보내면 액화되기를 바랬는데 지하 탱크의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스테이지 1, 2가 반반의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 우리가 거주하는 도심의 유전기가 주유소로부터 배출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95% 회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0%가 다시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마시는 거죠. 스모그나 미세먼지나 이런 게 심한 날은 우리가 더 많이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안 좋아하겠죠? 95%다 회수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거나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스테이지 3가 이제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 지하 탱크에서 통기관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기관하고 직접 연결한 제3의 장치를 하나 달아서 통기관으로 나가지 말고 이 스테이지 3 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휘발유로 액화를 시키면 배출되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도시 도심에서 유전기가 주유소로부터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24시간 365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땡꼬로리처럼 뭐 왔다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스테이지 3 액화 장치라 그래요. 1, 2는 회수 장치입니다. 가스를 가스로 회수할 뿐이에요. 3는 이 장치 자체가 휘발유 액체 상태로 환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스테이지 3 장치가 그래서
스테이지 1을 아예 생략을 해도 되는 상황이 돼요. 스테이지 1은 다 설치됐는데 생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교체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통계관 하나당 한 개씩 달려 있는데 한 25만 원, 30만 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스테이지 2는 회수했는데 다시 나간다 그랬죠. 근데 이 썰이가 있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2를 비싼 돈 들이고 설치했는데 효율이 50%밖에 안 나는 것을 100%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설치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재 38%밖에 설치가 안 됐는데 그럼 나머지 62%는 왜 안 하냐? 돈이 많으니까 비싸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당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주유기가 앞뒤로 2개씩 돼 있는 4개가 있다면 8개죠. 1600만 원입니다. 토목공사비까지 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주유소 애들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스테이지 3가 있어서 그 효율이 높아지면 정부에서도 좀 더 강제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화해야 우리 국민들이 이 유전기를 흡입하지 않게 됩니다. 온실가스 이슈도 중요하지만 인체 건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테이지 3는 가성비가 높아요. 스테이지 2보다 설치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는 저희 제품에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이면 원가를 회수하고요. 저희 제품 수명 20년 봅니다. 그래서 10년은 무상보정, 나머지 10년은 유상보정이에요. 유상보정해도 수리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설치하면 최소 7년에서 17년 동안 계속 순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수하는 휘발유는 다 순이익입니다. 전기 사용료 조금 더 가는 거에는 유지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설치 간단하고 조작 간단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없는 지역 같으면요, 1년 내내 회수량이 많기 때문에 겨울이 없는 지역에 가면 원가 회수가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 버는 기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기계가 그렇고요. 자, 이제 그래 스테이지 3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 100대 과제 안에 33번째에 유전기 액화 기술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시 개선 가능한 거다라고 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환경부에. 환경부가 얼마나 적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주유소들을 저희가 만나봐도 이거예요. 1과 2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 3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3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도입을 해야 될지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마루타야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데 이 소극적인 부분을 조금 적극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이 규제라고도 할 수 있고 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원투에 준해서 그냥 만들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스테이지 1과 2에 대한 그 업무 편람이 있어요. 이게 제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주유소도 그렇고 이거 안전하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요. 안전하기만 하면 그리고 가격만 저렴하면 설치해서 뭐 몇 년 안에 원가 뽑고 계속 돈이 생기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안전하냐에 대해서 계속 이제 퀘션 마크를 다는 거예요. 누군가 안전 보장을 안 해준다. 근데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도 안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스테이지 1과 2에 준해서 본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시켰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진공흡입 방식의 하남, 다시 말해서 진공펌프를 다 배치한 설비가 아니라면 안전인증서조차도 필요 없다.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준용을 하려면 스테이지 3도 이 업무 편람 안에 명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지 3가 이 업무 편람에 명기가 된다면 이와 같이 진공흡입 방식의 하남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가스마이너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진공흡입 방식의 펌프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에 있어서 쉽게 입증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장비로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스테이스에 대한 제도 규정이 없으니까 시청 환경과에 직접 자료를 넣어서 이제 승인을 받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정부시 환경과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스마인이라고 연기해서 설치 승인을 받았고요. 이때도 안전인증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없이 설치됐고요. 뭐 비슷한 사례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뭐냐면요. 제일 왼쪽 게 저희 제품이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제품 있죠. 이게 다 저희 경쟁사 제품입니다. 이 유전기 액화 장치는요. 2008년 그렇죠. 2008년 7년경부터 거의 10년 이상 이 여러 업체들이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제품들의 설치 사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역시 뭐 관련 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왔던 겁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액화하는 과정에서 이 유전기에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휘발성, 폭발성을 가진 기체들은 압력을 가하면 더 위험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부탄가스 통 있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그 압력이 강하죠, 내부가. 그래서 터지는 거죠. 저희는 전혀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공범퍼가 없다는 뜻이고요. 단순히 열교환 방식으로만 만듭니다. 사진 실제 설치 사진 보시면 뭐 간단하죠. 밑에 하부 다리 빼면 부피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규격이 있고 가격은 제가 그냥 뭐 1,800만 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뭐 일반 소비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승인 받은 적이 있고 특허 받았고요. 관련한 이제 시연 동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유튜브에서 가스마이너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실제 시연 동영상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 설치해서 실제 운영한 이제 실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오냐?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안 나왔어요. 이게 뭐 저희 시제품이었어요. 처음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설계에서 조금 약점도 있었고요. 사실은 제작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설계 치수대로 딱딱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라인더로 기구들을 많이 자르고 깎아내고 하는 사이에 이제 밀결합이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양산 제품은 2배 이상 성능이 나오려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실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보면 액화량이 뭐 8리터, 9리터 퍼센티지로 보면요 0.004%입니다. 거의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0.04%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0.03이에요. 그래서 0.04에서 0.03은 뭐냐면 8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에서 5월 가는 사이에 증가량이 8배가 증가를 하는 거죠. 이만큼 유전기는 기온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평균 기온 보시면요. 뭐 17도, 서울 같으면 이제 19도, 20도, 그러죠? 이 정도 이제 평균 기온인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 17도는 이제 저희가 의정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북쪽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양산 제품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거보다 2배 정도 성능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남아 쪽으로 지금 시장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그쪽 평균 기온이 25도, 27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사업성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양이 많이 나오고 휘발유를 바꾸면 돈이 되는데 그다음에 10몇 년 동안 업체들이 많았는데 그럼 기존의 업체들은 어떠했는지 보시면요. 자, 제일 왼쪽에 가압 VRU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액화 장치의 원조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가압 VRU라는 거. 기본적으로 가격이 1억 미만은 없습니다. 9,500만 원짜리 있어요. 네. 그다음에 10억, 100억 이 정도 합니다. 기계값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과 유사하게 주유소를 타겟으로 만든 제품들이 이제 이 VR 리파이너 스페인 제품이고요. 한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따스노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만든 게 한 5,300만 원.
근데 중국에 되면 뭐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만듭니다. 자, 앞에 VR 리파이너와 다스로가 있는데 VR 리파이너는 유럽에서 좀 팔렸어요.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휘발유 가격이 원래가 비쌉니다. 그리고 뭐 정부가 보조가 있든지 뭐 어떤 뭐 제도적인 이슈가 있든지 그렇지 않고는 이 가격에 팔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몇 대가 팔렸어요. 일본의 다스는 5,300만 원짜리는 거의 안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격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가격이에요. 이 정도 가격을 커버하기에는 회수 가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저희 1,800만 원 잡은 겁니다. 저희는 이 가격을 더 다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VRU, 가압 VRU는 어떤 거냐? 이렇게 그림 보시면요. 저 뒤에 보면 엄청 큰 탱크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파이프가 많이 연결되어 있고, 탱크 같은 게 있죠. 일단 보시면은 뭔가, 위험해 보이죠? 이 펌프가 있을 것 같고요. 탱크가 두껍잖아요. 위험한 물질을 다룬거나 느낌이 들잖아요. 저유소에 붙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유소에 붙이는 이런 장비 한 10억 정도 합니다. 주유소에 못 붙이겠죠? 이 가격. 오른쪽에 보면 아주 큰 거 있죠. 이런 거는 대형 유조선 같은 데 붙이는 겁니다. 이런 건 한 100억 할 겁니다. 이게 가압 VRU예요. 가압 VRU가 뭐냐? 진공 펌프를 이용하고 뭐 이제 기술적인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쨌거나 기체는 압력을 세게 가면 액화되기가 쉬워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이 가압 방식의 VRU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높은 비용의 설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주유소에 어떻게 공급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다는 말은 틀린 얘기고요. 대기압과 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 부분이 무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생산은 저희는 열교환에 집중을 하는 거고 가압 VRU는 압력에 의존하는 거고 이런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장비는 주유소에 설치하는 게 한 뭐 1,800만 원. 왼쪽에 있는 가압 VRU들은 최소 1억에서 뭐 2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분의 1의 비용으로 가압 VRU보다 유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이런 형태의 열교환 방식의 액화 장치가 세탁소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중소형 화학 공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그 플랜트를 가진 대형 화학 공장에는 100억짜리를 넣어야죠. 뭐 중간에는 10억짜리를 넣어야죠. 근데 굉장히 그 중소규모의 그 화학약품을 다루는 공장들은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VOC가 68%예요. 근데 그 중소형 공장들이 이 가압 VRU를 설치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향후 시장 타겟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훨씬 더 저렴하게 저희가 구성할 수가 있어서요. 다시 주유소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 시장은 저희가 아예 버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한 11,000개 정도의 주유소가 있는데 그중에 10%가 알뜰 주유소입니다. 알뜰 주유소가 1,100개 정도 되고요.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에서 독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저희는 이제 국내 시장 주요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국내 시장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원래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유이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보는 10개국, 미국, 일본, 그다음 멕시코, 호주,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다음에 중동. 여기가 저희가 보는 타겟 10개국입니다. 여기서 인도와 중국 뺐습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인도와 중국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 10개국만 가지고도 저희가 계산했을 때 연간 회수할 수 있는 휘발유 가치가 9천억입니다. 1년에 9천억이에요. 물론 모든 주유소를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유소 10개국을 다 합하면 한 21만 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10개국에. 그래서 21만 개의 주유소에 저희가 1,800만 원 받고 판다면 뭐 한 3조 8천억 됩니다. 딱 팔 수는 없겠죠.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이 전체 시장을 압도한다는 거죠.
미국의 1년 휘발유 소비량이 5천억 리터입니다. 나머지 9개 나라 다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미국 시장 가는 게 목표고요. 일단은 이제 한국은 레퍼런스 정도 시작하는 거고요. 다음 사업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750억 리터 정도 연간 휘발유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날씨가 아주 덥고요. 최근에 휘발유 값이 올라서 여기도 이제 한 1,000원 정도 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지금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고, 파트너와 지금 인도네시아 사업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10개국 목표이고 10개국에 한 21만 개 정도 주유소가 있고, 이 10개국이 연간 7,400억 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쓰고요. 보수적으로 0.9% 회수한다고 본 겁니다. 평균적으로.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0.15% 정도 봅니다. 근데 뭐 북미나 이런 쪽은 기온이 낮으니까 저희가 평균에서 0.9% 보고요. 0.9%로 추정을 하더라도 연간 추정할 수 있는 게 뭐 한 6억 7천만 리터 회수가 되고요. 9천억, 3조 8천억의 판매 시장. 이것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계산을 해보는 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아우터라인과 인사이트를 보기 위한 거고요. 타겟을 이제 세부적으로 잡아서 현실적인 이제 사업 입증을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유소 타겟이고요. 그다음에 중소 화학 공장들, 나일론, 뭐 신발, 페인트, 플라스틱 이런 거 다루는 데서 VOC를 배출하는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시크로헥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쪽에 기존의 가압 VRU 너무 비싸니까 제2 장비로 시장을 열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세탁 공장은 드라이 클리닝 하면 그 솔벤토 기름을 쓰잖아요. 그게 묻어 있잖아요. 그걸 말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벤토를 날려보내는 건조 과정에서 솔벤토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것도 역시 발암물질이고요. 우리 거주지 인근의 세탁 공장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시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탁 공장에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초소형 장비를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탄소 배출권은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UNFCCC라고 해서 이제 UN 기후 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이고요. 여기에서 197개국의 회원국이 있는데 여기서 탄소 배출권을 UN이 배분을 해주는 게 있어요. CER이라고 해서 이제 카본 이미션 라이트를 이제 배분해 주는데 언제 주느냐 하면은 있죠. CDM 사업이라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개도국에 가서 탄소 배출을 저감시켜 주면 그 저감시켜 준 것만큼 CER 탄소 배출권을 UN이 줍니다. 그러면 그걸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CDM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CDM 사업에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고요. 개도국에 들어갑니다. 개도국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시켜도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 또 팔 수가 있습니다. CDM 사업이고요. 다만 이 CDM 인증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승인받고 실제 CDM 사업을 한국에서 한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울산화학, 뭐 로디아, 뭐 풍력발전, 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배출권 구매자가 있어요. 또 프랑스, 일본, 영국, 뭐 일본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해서 외국에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실제로 CDM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 이건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에서 그 CDM 사업을 하겠다고 유엔에 등록을 하는 것이 2016년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유엔에 등록이 됐었는데
2016년 이후에 줄어들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CDM 프로젝트가 줄어든 거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EU 시장에 지금 한 12만, 13만 원 정도 합니다. 1톤에.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 1톤은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우리나라가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유럽은 13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팔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한 CDM 사업을 통한 탄소 배출권 확보와 그것을 팔 수 있는 사업에서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유증기 관련해서는 유증기 배출 저감도 하고 탄소 배출권도 얻고 하는 CDM 사업으로 가면 좋은데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자,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유증기는 오염물질이고요. 회수해서 휘발유로 만들면 바로 돈이 됩니다. 자원입니다. 판매를 위한 마케팅도 필요 없고 이동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저희가 가스마이너라고 하는 경제성이 확보된 액화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제품으로 일단 정상적으로 전혀 고장 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충분한 경제성이 되는 회수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계는 뭐냐?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가 다 퍼지면 휘발유 없어지는데 그럼 그 사업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자, 맞습니다. 근데요, 전기차 없어지려면 50년도 더 걸리고 100년도 더 걸립니다. 저희는 이 사업 30년만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기여를 하는 그런 이제 환경보호 산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이제 저희는 한계로 보지는 않고요. 특히 후진국 개도국 쪽은 휘발유차가 없어지기 어려운 구조예요. 에어컨 틀 수 있는 전기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딱 정리하고요. 간단히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채팅이 들어간 걸 좀 읽어봐 주실까요? 제 채팅이 잠시만요. 먼저 들어온 게 VOC 100% 저감도 가능하실까요? 추정률 0.0000%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저 어디에 있죠? 그 밑에 저 채팅을 눌러보시면 돼요. 아니요. 그 우리 줌에 있어서의 제가 화면에 여러 개 떠 있어가지고 그게 잠깐만 헷갈리는데. 화면 잠깐만요. 저 제일 밑에 보면은 채팅이라고 있어요. 아까 화면 공유 옆에. 공유 좀 해주세요. 예, 열었고요. 예. 100% 저감. 100% 저감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기계가 규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로, 세로 크기. 자, 기체가 들어오는 속도와 양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저희 기계가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 기계가 아주 커버리면 이 한계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00% 회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기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100% 가능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계 사이즈를 확장을 해서 100%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보는 적정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다음 맞습니다. 질문이 냉각 회수 기술의 차별점이 무엇인가요?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들어오지 않은 것에 경쟁이 치열하면 기술적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건진 네, 대표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거를 저희 같은 소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특허를 통해서 뭐 진입 장벽을 치는 그거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차별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냉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희만의 특별한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라지에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라지에이터 보시면 뭐 촘촘하게 돼 있고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면 쉽게 냉각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열교환인데 이게 단순하게 라지에이터를 그냥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 차별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열교환 효율은 높이면서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고장이 날 수 있느냐? 그 고장을 나지 않게 하는 게 차별적인 기술인데 그 고장이 왜 나냐? 유전기에는 수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동남아 쪽으로 가면 수전기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온도를 굉장히 굉장히 낮게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라제타의 텀을 다 막아버립니다. 성의 덩어리가 돼요. 얼음 덩어리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얼음은 표면이 0도밖에 안 됩니다. 유전기와 만나면. 0도 상태에서는 충분히 액화시킬 수 있는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음 덩어리가 되면 여러 가지 관로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유전기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한 8, 9개 업체들 중에 몇 개 업체가 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고 사업이 중단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저희 제품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특허로 잡고 가고 일부는 특허로 잡지도 않고 그냥 공개하지도 않고 갑니다. 뭐 소기업이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죠. 대기업이 뭐 어떻게든 뭐 하겠다 그러면 대기업과의 경쟁 이슈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한테 좋습니다. 시장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저희가 열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장은 워낙 큽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한순간에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또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제품을 저렴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품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인건비와 운영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직원들 연봉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저희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재 원가, 대기업이 하나, 저희가 하나 자재 원가 10%밖에 차이 안 납니다. 100만 톤을 가져오거나 1만 톤을 가져오거나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재가. 그래서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원가 두 가지 관점에서는 저희가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영업력에서는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 소비자는 결국 가격과 성능을 보고 결정을 하리라 봅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열교환 방식이 지금까지 기술 중 가장 앞선 기술인가요? 향후 기술 발전 추세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기술 관점에서 이게 첨단 기술이냐, 대단한 기술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열교환 기술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정 기술에 가까워요. 굉장히 원가를 줄여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열교환을 증가시키는 이런 적정 기술 분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희 기술은. 오히려 첨단적이고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VRU 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가압 방식의 VRU. 이런 경우는 어떤 소재가 더 개발될 수 있겠죠. 얇고 가벼우면서 압력을 잘 버티는 이런 소재.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뭐 아주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화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쪽 기술이 훨씬 뛰어난 기술이죠. 그러나 시장은 가성비, 경제성 있는 제품을 구매할 거라는 거죠. 비싼 제품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만들었다 한들 비싸 버리면 경제성이 없어서 도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만들 수 있는 제품 중에 기술이 어떠하냐 그러면은 저희 제품이 세계 최고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째 질문이 많아요. 네. 수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익률 관점에서는요, 저희가 제품을 이제 제조하는 입장이니까 만들어서 팔았을 때 마진이 얼마냐, 뭐 원가 공개와 같은 건데요. 1,800만 원 받으면 50% 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유소에서는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장소 대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출되는 유전기를 대여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대신 회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회수되는 휘발유를 쉐어링을 하는 거죠. 자, 100리터 나왔다. 그럼 50리터는 주유소 거, 50리터는 저희 거. 이런 식의 사업 모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사업을 주유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설치하고 난 다음에 10년이든 20년이든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수익률이 몇 프로냐 여쭤보시면 한 500%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시장 규모가 대략 8억 불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현재 사용하는 기술 제공 업체들의 거부감은 있는가요? 미국에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액화 장치가 전혀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이제 유사한데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스테이지 2가 강조화되어 있지 않은 정도예요. 스테이지 3, 즉 액화 장치는 아메리카 대륙 어디에도 설치된 게 없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 아래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 한 대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스테이지 3 액화장치와 관련한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부감이라는 게 있을 게 없는 거죠. 예.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 제가 알아본 바로 특징 한 가지는 거의 80% 이상의 주유소가 개인 주유소입니다. 세일즈 마케팅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는 포르타미가 국영 주유회사이면서 7,000개의 주유소를 독점하고 있어요. 1,000개는 직영을 하고 있고 6,000개는 폴사인인데 어쨌거나 브랜드 한 개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포르타미라고 하는 업체 하나만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는 시장 진입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국 시장 침투 시장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 나오셨어요. 미국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사실 저희가 직접 지사를 만들어서 세일즈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지에서 주유소를 와 관련한 어떤 세일즈 포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제휴를 해서 저희가 제품을 그쪽에 공급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하나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생산의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품 단가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물류비를 붙여버리면 현지에서 판매자가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최대한 현지 생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미국은 현지 생산을 할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브라질이나 멕시코 정도에서 또는 파라과이 같은 데서 현지 생산을 하고 파라과이나 멕시코 쪽에서 시범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생산 기반과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의 세일즈 포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퍼뜨리는 이런 전략으로 미국 시장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환경부나 환경보정 NGO 등과 함께 환경 정책과 투자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시는지요? 개인 회사가 투자해서 매몰 비용이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사업들을 보면 이건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돈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돈은 매몰 비용이 돼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스테이지 2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주유소에 500만 원씩 줍니다. 500만 원 매몰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건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 스테이지 3 에코 장치의 특징은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는 환경장치예요. 수익이 난다는 건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은 매몰 비용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 장비를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툰드라 지역에 설치하고 아주 미세한 양의 VOC도 우리는 방출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환경 정책을 위반한다면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미세한 그 배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는 온대 지역, 열대 지역만 타겟으로 간다면 이것은 절대 매몰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환경단체가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 저희가 수익을 배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투자한 것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환경부나 우리 이제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도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통계자를 만들지 마시고 세세하게 정말 계산을 해서 이게 주유소에게도 이득이 되고 국가에도 이득이 되는 플러스섬 환경 장비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고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한 이제 가지 또 짧게 뭐 우리 짧게 얘기하시죠. 네네. 중국과 인도를 배제한 이유 있는가요? 중국은 굉장히 넓은 땅인데요. 중국 남부 지역을 제외한 중부 북부 지역은 사실상 기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배출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 남부 쪽만 보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에 12만 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 3, 4만 개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은 처음부터 시장을 저희가 접근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술 탈취가 더 큽니다. 진짜 큰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시장이긴 한데 저희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개별 주유소의 판매량이 너무 작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계를 쓰는 데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주유소가 판매하는 판매량이 좀 볼륨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기계의 원가를 회수하는 회수 기간이 짧아집니다. 오케이. 주유소가 너무 많으면 판매량이 작아서 어렵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민보 대표님, 포스코 출신 주민보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주유소보다 유기용제 공장의 유전기 발생량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공장 회수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VRU라고 하는 가압 VRU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중소형 화학 공장들에는 한 1억 정도 하는 장비들이 채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대한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자꾸 이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 몇 프로를 감축해라.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1억 정도 하는 가압 VRU들이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이들 지금도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도입을 하게 될 거고. 다음에 재난안전 센서 시장과 관계는 고려하시는가요? 저희 장비는 사실은 이제 그 유전기가 주유소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통경화 쪽으로 배출되는 쪽에 설치되는 거라서 재난의 이슈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뭐 관련 센서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수익 발생 주요 항목은 회수된 연료분에 대한 가치 비율인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저희 판매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계를 그냥 팔면 저희는 그 기계의 생산 원가와 판매가 사이에 이제 마진을 먹는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수익원이고, 팔지 않고 임대를 하는 그러니까 같이 공유 방식의 임대 사업을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회수되는 휘발유의 뭐 몇 프로 수익 비율을 나누는 그것이 이제 수익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채팅방에 질문 많이 해주신 적이 처음입니다. 제가 읽기도 아주 제가 이게 말이 버버버했어요. 오늘 굉장히 우리 핫 이슈가 됐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한테 다시 주시면은 제가 우리 채팅방을 다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우리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 대표님께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